안녕하세요. 치의생활개론의 김민정입니다. 네, 이 영상을 지금 보실 때쯤이면, 제가 채점을 다 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5과목을 시험을 보고 있고, 채점이 기본 60장씩이니, 한 반에 지금 60장씩 정도 되니까, 어, 제가 또 꼼꼼하게 봐야 돼서 채점하고선 또 2차 검수까지 하거든요. 하게 되면 8주차 시험 들을 땐 제가 성적을 공지했을지 의문이 약간 들긴 하지만 제가 영상을 미리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있기 때쯤에 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클래스룸으로 점수가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치의생활 개론은 너무 행복한 시험이셨죠? 네, 그랬을 거라고 믿으면서 자, 오늘 8장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치위생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치위생 관리 과정 우리 에드파이 앞에서 실컷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뒤에서 다뤄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에드파이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선생님들 치과 위생사가 단순히 스케일링만 하고 원장님 옆에서 석션 잡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은 이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솔직하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가 있죠. 아마 이 수업을 듣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자, 치과 위생사는 독자적인 판단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의 구강 건강 전체를 관리하는 전문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업무의 뼈대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에드파이, ADPIE 과정, 에드파이 과정입니다. 5단계의 영문의 첫 글자를 딴 건데요. A 같은 경우는 잘 기억나시겠지만 사정이었고, D는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이 5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오늘의 케이스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에드파이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기억을 해주세요, 오늘. 자, 에드파이 과정은 사실은 간호 과정에서 출발했습니다. 간호 과정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자, 간호학에서 먼저 체계화된 문제 해결 모델을 치의생학에서 구강 건강에 맞춰서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의 핵심적인 철학은 딱 2가지예요. 첫 번째 과정은 뭐다? 여기 적혀있죠. 또 적혀있는데 또 열심히 쓸 뻔했어요, 제가. 자, 첫 번째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관리가 있다는 거.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환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둘째는 계속적인 순환이 된다는 점인데요. 자, 이 순환이 순환적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쪽도 포함입니다. 자,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시 사정부터 시작하는 사이클링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우리와 함께 할 가상의 환자분을 한 분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여기 위에 적어볼게요. 자, 환자 이름 김민정. 엄한 이름에다가 나중에 큰일 날까봐 김민정. 자, 38세 여성입니다. 자, 주호소 CC 칩 컴플레인은 양짤 때 피나요? 입냄새 나는 것 같아요. 자, 내원 동기예요. 3년 만에 방문입니다. 자, 전신병력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제 2형 당뇨. 혈압약 복용 중이고
생활습관, 너무 많죠? 자, 여기. 생활습관은 1회 이솔질, 칫솔질이라고 쓸게요. 보조기구, 흡연, 10년간의 저 담배 안 펴요. 자, 하지만 가생인물 반갑 정도. 그 다음에 직업은 회사 다니고 스트레스, 업무, 과다. 자, 이렇게 한번 이 가상의 김민정 환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 김민정을 토대로 오늘 레드파이 5단계에 걸쳐서 함께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조금 빠르게 썼죠? 자, 뭐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하셔도 되는데 적으실 시간 조금 드릴게요. 시작할 때마다 이 케이스로 돌아옵니다. 자, 요 환자 잘 기억해 두세요. 김민정 38세 여성, 양치할 때 피나고 입에서 입냄새 심하게 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원 동기는 3년 만에 치과 방문. 주변에서 얼마나 냄새 난다고 했으면 왔을까 싶은 거죠. 이형 당뇨에 혈압약 복용 중이고 1회 칫솔질 보조기구 사용 전혀 안 하고 층간 칫솔 치실 사용 안 하고 흡연은 10년 동안 했지만 하루에 반값씩 태운다라는 거. 자, 요런 과정을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적으실 분들은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정입니다. 사정. 자, 정보 없이는 판단이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사정은 에드파이의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환자의 건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뭐다?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정보 수집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완전 국정원 맞나요? 정보 하여튼 국정원의 요원처럼 정보를 엄청나게 캐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단계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단계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집을 짓는데 비유하면 사정은 땅을 다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초가 부실하면 땅을 제대로 고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설계도를 그려낸다 하더라도 비싼 부자재나 자재를 써도 어떻다? 땅이 흔들리면 집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정이 부정확하면 진단도 틀리고 계획도 엉뚱해지고 수행이 헛수고가 됩니다. 자, 이 사정은 꼭 이 에드파이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우리 집 아리가 갑자기 병원에 왔을 때 어떤 문제로 병원에 내원했는가 정보 조사하는 것도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어디가 불편한지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분명 다 환자의 이 구강과 말에 다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료에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수집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주관적인 자료와 밑에서 보는 것처럼 객관적인 자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주관적, 객관적 자료입니다. 자, 주관적인 자료는 환자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즉 환자가 경험한 것이죠. 주호소라는 거죠. 치프 컴플레인이라고 하는데 그쵸, 아까 제가 CC라고 했죠. 자, 내원 동기, 양치할 때 피가 나요, 치아가 시려요, 입냄새가 심해요. 이런 게 뭐다? 환자가 주로 겪어서 말하는 주관적인 자료인 거죠. 자, 우리 그 이외에도 수집해야 될 주관적인 자료들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전신병력, 그 다음에 치과병력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전신병력은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면 치주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혈당, 우리가 피가 순환이 되면서
영양 공급도 주고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혈당이 높아서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게 당뇨잖아요. 자, 이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잘 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다?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럼 순환이 잘 안 되면 뭐가 떨어진다? 우리가 계속했던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백혈구나 대시세포들이 막 어디 가서 작용을 해서 막 우리가 고쳐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러면 면역 반응이 떨어지니까 치주염이 심해지고 반대로 치주염이 심하면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는 양방향 서로 간의 관계를 가지는 게 뭐다? 당뇨예요. 그래서 당뇨 걸리신 환자분들이 조절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절 안 되시는 분들은 더 심하게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약물, 복용 약물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김민정 씨가 복용 약물인 혈압약. 자, 이 약물에 어떤 약들은 치은 비대를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약물성 치은 비대를 유발하는지 우리 요즘 환자분들이 처방전을 찍어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먹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약물을 꼭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은 환자분이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시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아유 이거면 되겠지 환자가 괜찮다고 하겠지 라고 해서 판단하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잘해도 문제가 생기지만 안 했을 때는 더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아시겠죠? 자, 특히 뭐 이제 약물 유발성 치은 비대라고 해서요. 여기 암로디핀이라는 혈압약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면역 억제제, 항경련제 같은 대표적인 치은 비대 유발 약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확인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특히나 아스피린, 여기 책에 적힌 것처럼 아스피린처럼 출혈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도 어떻다?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스케일링을 환자가 그냥 혈압약이라고 해서 괜찮아 해도 돼 이래서 했는데 스케일링 중 출혈이 멈추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임상에서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너무 심하지 않은 치은염 같은 경우는 가볍게 진행했다가 그냥 쭉 끊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심한 치주염이라든지 이제 치석이 너무 많아서 출혈이 과다하게 보이겠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약을 끊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과 병력도 수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마취 부작용은 있는지 없는지, 평소에 구강 습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뭐다? 주관적인 자료입니다. 자,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는 치과 위생사가 직접 보고 측정한 수치화된 정보예요. 자, 주관적인 거는 환자가 주로 얘기하는 거고 객관적인 거는 누가 본다? 내가 치과 위생사가 직접 한다. 하는 거죠. 자, 주요 항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다? 구강검사예요. 구강검사. 자, 치아 검사에서는 우식 여부를 좀 확인을 하는데요. 이가 썩었나 안 썩었나 꼼꼼하게 보는 거죠. 이때 탐침으로 치아 표면을 약간 검사하고 시각적으로 색깔이나 변화나 와동을 확인하는데 무조건 썩었다고 탐침으로 막 누르는 게 아니고 어떤 거냐면 최대한 치아를 바짝 건조한 상태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침이 있거나 타액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봐도 얘가 우식이 멈추는 건지 아니면 진행되는 건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특히나 색깔 변화 때문에 우리가 우식 검사할 때는 최대한 치아가 시릴 수가 있어요 하고선 바짝 말려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치주 검사가 정말 중요하죠. 4가지 지표를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건데요. 여기 PD, CAL, BOP, 동요도 요 4개를 봅니다. 자, PD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옆에다가 적어 볼게요. 자, PD 같은 경우는 프로빙 데스에서 치주낭 깊이 B를 봅니다. 자, 치은 변연에서부터 치주낭 기저부까지는 정상은 몇 밀리다? 1에서 3mm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CAL이라고 해서 자, 얘는 임상적 부착 소실. 자, 치주 조직의 실질적인 파괴 정도를 나타냅니다. 자, 치근 노출이 있다.
그러면 PD보다 치준항 깊이보다 어떻다? 요 임상적 부착 소실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치근 노출이 있냐 없냐 요것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다? 임상적 부착 소실이고요. BOP 왠지 연예인 이름 같지 않나요? 네. 자, 탐침시 뭐다? 출혈입니다. 탐침시 출혈. 자, 탐침 후 30초 이내에 출혈이 발생하면 양성이다라는 거예요. 양성이다. 자, 염증에 가장 민감한 지표 중 하나가 BOP, 탐침시 출혈입니다. 자, 마지막 누구? 동요도. 말 그대로 얘는 치아가 분류를 1에서 3도로 나누는데 3이면 뭐 굉장히 휘청휘청 거려가지고 이제 이거는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치아를 3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치조골 소실의 정도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치주도 굉장히 유심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PD와 치준항 깊이와 임상적 부착 소실에 뭐가 다른 거예요, 교수님? 뭐 그거 큰 차이 치준항이랑 부착 소실 똑같은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인데 자, 치준항 깊이는 치은 변연에서부터 측정함으로 치은이 부어있으면 실제 부착 소실보다 과다하게 측정될 수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치은이 이렇게 부어있으면 원래는 한 1.3mm인데 한 5mm 정도 돼요. 얘네들이 잇몸이 부어있으면 5mm, 6mm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과다 측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임상적 부착 소실은 치아 고정 기준점인 어디다? 시멘트 범랑질, 시멘트와 범랑질의 경계 부분부터 측정함으로써 실제 양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두 개 값을 기록해서 치은 부종으로 인한 가성치준항, 진성치준항인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치주학 때 실컷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강 지수인데요. 오리어리 인덱스라고 해서 플라그 지수가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게 있는데 저도 아주 예전에 했던 거라서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치면 4개 또는 6면에 디스콜러진 착색제를 발라서 침착면을 기록하고 백분율로 계산하는 거를 나중에 저 말고 통계 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네. 왜냐면 저도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솔직하게. 하여튼간 뭐 계산법 하면 플러그 양성면수 전체 검사면수 나누기 곱하기 100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거 했다가는 우리 선생님들 다 주무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검사가 방사선 사진이죠. 그건 정말 많이 찍죠. 자, 치과 위생사가 많이 찍는 구내 방사선 PA를 기준으로 치조골 소실, 위치 양상과 치석의 위치, 특히 치은 하방 치석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파노라마 방사선으로 전체적인 골 수준을 빠르게 파악을 하는데요. 잠시만요. 자, 제 이미지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 이제 골 소실 높이를 보는 거예요. 와, 되게 많이 녹았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지금 여기 다시 그림 지웠다가 크게 보면 자, 치아 요 선을 따라서 생기는 요 옆에 요런 거 있죠. 자, 요게 뭐다? 치석이다. 이 방사선 사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아까 우리 부착 소실 자, 범랑질과 여기 만나는 범랑질과 배각질이 만나는 여기가 뭐다? 치경부. 이거를 범랑 배각 경계부라고 해요. 별거 아니에요. 자, 그게 어디다? 치경선이다. 자, 같은 내용인데 되게 어렵게 말해서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치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붙어있죠? 이 환자. 제가 보여드리려고 따로 저장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책으로 넘어올게요. 자, 그 다음에 활력 징후를 봅니다. 교수님, 이거 바이탈 사인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스케일링 전에 혈압을 측정했는데 환자가 180까지 올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자, 일단은 180 정도 넘어가면 위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응급처치 외 치과치료는 연기나 권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국소마 치제 에피네프린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 처치 중 통증과 불안으로 혈압이 오르기 때문에 뒷목 잡고 쓰러지거나 가슴 잡고 쓰러지거나, 그래서 고혈압 환자한테는 스케일링 전 반드시 혈압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표준 임상 절차가 되는데 대부분 병원에서는 괜찮다 싶으니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임상에서 이런 자기가 되게 높다라고 하는 환자들은 본인이 얼마나 위험한지 수치를 알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치과 오면 안 된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많이 오지는 않으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치과 치료라는 게 굉장히 공포스럽고 불안감을 요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아예 괜찮아요. 좀 저도 마취가 싫어서 치아를 열심히 닦아요. 저도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누워있으면 떨림과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고혈압 환자다, 당뇨 환자다 할 때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주면서 하는 게 좋지만 이미 치과에 들어온 순간부터 스트레스예요. 자, 기록의 원칙입니다. 자, 따옴표의 힘인데요. 사정 단계에서 기록할 때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주관적인 자료를 할 땐 반드시 환자의 말에 따옴표를 그대로 기억하는 게 좋은데요. 자,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씹을 때 찌릿해요. 이렇게 쓰는 것과 환자가 우측 하 구치부 통증 호소함이랑 쓰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 다릅니다. 자, 환자가 주관적인 말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법적인 우리가 공식적인 정식 명칭으로 쓴다라는 거죠. 자,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환자의 말이 기록이 남아있어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해석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 환자가 한 말이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했던 그대로 말을 어떻다? 쓰는 게 차트에다가 적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차트에는 전문적인 용어만 들어가야 돼. 이거 아니고요. 그림도 그릴 수가 있고 파절된 그림 표시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잘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 김민정 씨. 자, 주관적인 자료는 뭘까요? 여기서 주관적인 자료. 양치할 때 피가 나요. 이거 따옴표 그대로 써야 되고, 입냄새 심하게 난다고 들었어요. 자, 이것도죠. 자, 그 다음에 당뇨, 혈압약 복용.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주관적인 자료. 1회 칫솔질, 보조기구 사용 안 함, 흡연함. 자, 객관적인 자료는 뭐 혈압, 오리어리 인덱스로 했다면 하고, 다수 치아에서 피가 나는지 안 나는지, 치은이 발적이 됐는지 부종이 됐는지 이런 것을 관찰하고, 아까 방사선 사진처럼 수평적, 수직적 골소질이 있는지, 치은 하방에 치석이 있는지 이거를 다 적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자의 자료를 모아봤어요. 자, 모으면 다음에 어디로 간다? 치위생 진단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건 내 문제다. 이건 의사 선생님 문제다. 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이제 문제를 찾아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자, 바로 치과 진단과 치위생 진단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 두 가지를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두 진단의 차이는 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과 진단이에요. 치과 진단은 질병의 병리적 변화를 봅니다. 자, 하지만 치위생 진단은 질병에 대한 우리 원인,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치과는 왜, 무슨 병 때문에 생겼을까?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치주염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인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시를 들면은 이 환자, 김민정 환자는 원장님은, 치과 의사는 만성 치주염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다? 의사가 병리적으로 진단을 하는 거고. 자, 우리 치과 위생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적절한 칫솔질. 이 칫솔질이 하루 한 번밖에 안 한대잖아요. 자, 그리고 사진을 봤을 때 치석이 많았어요. 자, 그리고 잇몸이 부어있다. 자, 부적절한 칫솔질과 관련된 잇몸의 출혈 및 염증을 보인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성 치주염의 해결 주체는 치과 의사지만 칫솔질과 잇몸의 출혈을 반응해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건 누구가 주체가 된다? 치과 위생사가 주체가 된다라는 거죠. 자, 만성 치주염이라는 진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치과 의사의 영역인 거고, 이건 질병 자체를 명명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치주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자, 치과 위생사는 그 병을 일으킨 원인과 환자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확인한다라는 거. 그 행동 교정해주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우리 강영욱 선생님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 그 강아지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처럼 왜 생겼을까? 어떤 행동이 문제일까? 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이게 뭐다? 치위생 진단의 본질입니다. 자, 2차 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